안녕하세요. 7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인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마음 성장 연습.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지은이는 김혜영, 이수란, 발행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데 행동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참아도 보고 외면해도 보고 분출해도 보지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낸 것 같지 않아 답답합니다. 이럴 때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이유를 천천히 찾아보고 그 마음들과 이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서 내 마음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알면 좋은 심리학 지식을 엄선하여 만든 책입니다. 저자 김혜영, 이수란님은 팟캐스트 방송 알면 편한 심리학의 진행자인데요. 마음을 거닐다 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인 김혜영님은 마음을 거닐다를 줄인 별칭 막어로,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심리학 박사인 이수란님은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로 불립니다. 이 책은 그동안 청취자들의 꾸준한 응원과 지지를 얻으면서 진행된 70회가 넘는 방송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회차를 골라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꾸만 미루고 싶을 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열등감이나 걱정, 우울이 나를 계속 괴롭힐 때 등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시도하면 좋을지 조곤조곤 알려줍니다. 저자들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이 깊어지는 지금, 다그치거나 가르치지 않고 모든 마음을 인정하고 설명해주는 이 책이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루게 돼요. 많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걸 알면서 혹은 꼭 해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심지어 다이어리에 손수 써두기까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대박사도 마찬가지다. 강의 자료 만들겠다고 앉아서 인터넷 기사 검색만 30분. 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또 1시간. 점심시간이네. 우선 밥부터 먹고 발등에 불이 활활 타올라야 겨우 시작한다. 마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집에 가자마자 밀린 빨래랑 청소해야지 하고 들어가지만 어느샌가 누워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아, 내일 하지 뭐. 빨래가 썩겠어. 내일이 오면 뭐든 다 할 것만 같다. 어차피 오늘은 다 지나갔으니 내일부터 의지를 다진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내일의 반복. 나는 게으른 걸까? 의지가 약한 걸까? 도대체 왜 이토록 미루고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게 될까? 나란 사람, 게으름뱅이의 의지 박약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있다. 꾸물거림이다. 심리학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일을 미루는 것은 꾸물거림 혹은 지연 행동이라고 표현한다. 적당히 여유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계속 미뤄서 결국 나쁜 결과를 얻는데도 이 패턴을 버리지 못할 때 꾸물거린다고 할 수 있다.
일 좀 미룬다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테드 강연이 있다. 팀 어번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심리라는 강연에서 꾸물거리는 이유를 그 누구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했다. 그는 꾸물거리는 사람의 뇌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자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살고 있다고 표현했다. 꾸물거리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그놈의 즉각적 만족 추구 원숭이가 이길 때가 많다.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원숭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린 해야 할 일보다 당장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을 하게 된다. 꾸물거림의 시작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겐 패닉이라는 최후 저지선이 있어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제야 움직인다.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불안감이 닥쳐야 몰아치듯 일하는 것이다. 어쨌든 기어이 일을 해내긴 하니까 이 패턴은 반복된다. 그렇게 벼락치기 인생이 된다. 팀 어번의 설명은 심리학적 견해와도 일치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대부터 먹을 것이 있을 때 먹고 잘 수 있을 때 자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이런 원시적 본능이 남아있기에 지금 당장 즐겁고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 좀 꾸물거린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본능이니까 말이다. 꾸물거림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내 안에 원숭이가 날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꾸물거리는 이유가 선명해지면 좋겠지만 그걸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심리학자 린다 서페이드는 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꾸물거리는 사람을 6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통해 내가 꾸물거리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 완벽주의자. 꾸물거리는 첫 번째 이유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인 완벽주의 때문이다.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만 바라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문제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한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는다. 실패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마음이다. 너무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몽상가. 막연하게 잘 되겠지 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유형이다. 얼핏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낙관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근거나 계획 없이 그저 상상할 뿐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빠진 이 유형의 사람들은 금방 끝나, 그거 별일 아니야 하며 호언장담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은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다. 온갖 훌륭한 아이디어와 멋진 목표를 말하곤 하지만 세부 사항에는 관심이 없다. 큰 꿈을 꾸지만 실행은 귀찮아하기 때문에 늘 꿈에서 끝난다. 3. 걱정이 많은 사람. 걱정과 불안이 높은 사람도 꾸물거린다. 이 유형은 스스로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걱정한다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4.
마감의 스릴을 즐기는 사람. 벼랑 끝에서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 유형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과 정반대에 서 있다. 마감 직전의 압박감을 즐기고 압박감이 클수록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미리 할 수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밤새워 일한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패턴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진다. 5. 반항아. 왜 내가 해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규칙을 따르기 싫어하고 통제당하는데 거부감을 느낀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특히 그 일이 온전히 자기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공공연히 반항한다. 때로는 내가 할게라고 말은 하지만 끝까지 하지 않음으로써 수동적인 반항을 하기도 한다. 6. 일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 거절을 잘 못하거나 우선순위 설정을 힘들어해서 너무 많은 일을 떠맡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미루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자꾸 깜빡깜빡한다. 이들은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름과 거리가 멀다. 습관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답이 있다. 스스로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도 미루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미루기는 극대화된다. 쉘던과 엘리엇의 자기 일치 모형에 따르면 목표가 개인의 욕심이 가치와 일치할수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진다. 그에 따라 심리적 만족감도 더 많이 경험한다. 반대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닌 그저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 그렇게 안 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들어서 세운 목표, 스스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을 추구할 때는 자꾸 미루거나 작심삼일이 될 확률이 높다. 취미 활동은 부지런히 하면서 회사 일은 미루게 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글을 쓰지는 않는 미진 씨.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글 쓸 기분이 아니라서, 다른 일로 바빠서, 다양한 이유로 글쓰기를 미룬다. 하루 이틀은 한 줄이라도 쓰겠다는 결심을 지키지만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진짜 자기 욕구인지 물어야 한다. 미진 씨가 작가를 꿈꾸는 것은 당연했다. 유명대학 문해창작과를 졸업했으니 글을 써야 할 것 같았다. 함께 졸업한 동기들은 한 작품씩 써서 작가가 됐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기도 했다. 질투와 부러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미진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가짜 목표를 향하는 길이었기에 도무지 흥이 나지 않았다. 툭 내뱉은 말 한마디로 또다시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수진 씨와 성호 씨는 결혼 1년차 부부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현재도 그 사랑에는 의심이 없으나 대화를 시작하면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 끝은 소모적인 싸움이 된다. 수진 씨는 성호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성호 씨는 수진 씨가 늘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낀다. 대화를 하면 자꾸 싸움으로 번지니
이제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무섭고 피하게 된다. 민정 씨는 딸과의 관계가 힘들다. 중학생인 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어릴 적에는 제잘제잘 말도 곧잘 하던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사뭇 달라졌다. 얘기 좀 하자고 하면 아이는 엄마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 엇나가는 딸이 걱정되기도 하고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딸의 말에 속상하기도 한 민정 씨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상처를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내가 주는 상처 역시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개는 주고받는 말이 문제다.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강요하는 말을 퍼붓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을지를 모른 채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상처받은 마음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실수로 관계를 악화시킬까?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관계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아온 커플이나 가족들에게 건강한 대화법을 소개하고 훈련하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죠? 그렇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마음을 온전히 주고받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화법 말이다. 알면 편한 심리학. 비폭력 대화의 기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는다. 상처 주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법으로 유명한 것이 있다. 바로 비폭력 대화다. 말 그대로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법으로 마셜비 로젠버그라는 심리학자가 제안했다. 별칭으로 기린 대화법이라고도 불린다. 목이 길어서 주위를 살피며 배려한다는 기린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고, 육지동물 중 심장이 가장 큰 기린처럼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품으며 대화를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비폭력 대화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비폭력 대화의 매력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비폭력 대화는 대화의 기술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우리는 왜 대화를 하는가?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도대체 왜 공격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받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까지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대화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법. 비폭력 대화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 느낌, 욕구, 요청이 그것이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살펴보고 함께 연습해보자. 1. 관찰. 비폭력 대화의 첫 번째 단계인 관찰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표현한다. 즉, 평가와 판단을 배제하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늦게 일어났을 때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한다면 온전한 관찰일까? 그렇지 않다. 늦게 일어난 아이를 보며 게으르다고 생각한 나의 판단과 평가가 오롯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9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10시에 일어났네. 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 관찰의 핵심이다. 우리의 대화를 살펴보면 무심코 평가의 말을 무척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이나 평가의 말을 들은 상대방은 상처받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게으르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비난받는 부정적 느낌이 들 것이다. 그래서 엄마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가 발동될 수도 있다. 평가의 말을 듣는 순간 건강한 대화가 오갈려지가 애초에 막혀버리는 것이다.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평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평가의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상대에게 표현하는 순간만큼은 평가의 말을 분리하고 참아보자. 잘 안 된다면 그 순간 대화의 목적을 떠올리자. 이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가와 판단을 전달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인가? 후자라는 데 동의한다면 무엇이 더 나은 방법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말은 그저 순간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함일 뿐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평가의 말을 들은 상대방은 당신에게 마음의 빗장을 꽂고 잠가버릴 것이다. 관찰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둘 다에게 필요한 단계다. 듣는 사람은 방어하지 않고 다음 말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역시 그 후에 비판을 덧붙이지 않고 말을 이어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관찰에 기반을 둔 표현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대화 중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언제나, 항상, 매일, 결코, 한 번도 등 강조를 위해 쓰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변명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예를 들어 늦게 귀가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더라 하고 이야기하면 비난받는 기분이 드는 상대방은 내가 언제 매일 늦게 들어왔어 라고 변명으로 응수하게 된다. 그러면 다툼은 매일 늦게 귀가하는지 아닌지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대화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관찰의 단계야말로 비폭력 대화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2. 느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느낌과 생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느낌을 표현해 보라고 하면 느낌이 아닌 해석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다. 얼핏 들어서는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다른 사람이 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석하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오해받는 것 같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역시 해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만약 무시당한 것 같다를 느낌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서운하다, 속상하다, 쓸쓸하다 등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생각 및 해석과 느낌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내 감정을 잘 인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다양하게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느낌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과 공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내보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해석과 판단에는 방어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솔직한 내면의 감정은 오롯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3. 욕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욕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욕구가 충족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이 어떤 감정의 원인이 된다고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상대의 반응은 내 감정의 자극이나 촉진제일 뿐 근원적인 원인은 내 안에 숨어있는 욕구다. 그러므로 내면의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감정을 자각하고 조절하는 열쇠가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내면의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감정이다. 그 욕구가 무엇일까? 저녁 시간에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일찍 들어와 아이들을 돌봐주길 바랐을 수도 있다. 욕구와 감정을 연결지어 표현할 때는 나는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혹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껴라고 표현해보면 좋다. 배우자가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난 사람이라면 나는 당신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서운하고 외로워 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은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 우리 함께 사는 거 맞기는 해. 가정은 안중에도 없고 일밖에 모르지. 이럴 때 진짜 화가 나 라고 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공감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찬찬히 생각해 보자.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을 내 느낌과 연결짓지 말고 내 욕구와 느낌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느낌의 책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앞서 관찰과 느낌 단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고 표현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으로 들려서 기분이 상하고 방어적이 되기도 한다. 반면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면 그 대화는 생산적으로 흐를 여지가 생기고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사실은 상대방과 더 잘 지내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연결되고 소통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의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말, 즉 판단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하고 결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대화가 건설적이 아니라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이유다. 이 단계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내면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내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더 나아가 욕구를 알아차린다 해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혹시라도 무시당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읽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하면서 흔히 말하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준말가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을 정말로 어려워한다. 표현하면 의존적인 사람, 약자의 입장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욕구를 제대로 자각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독립적이고 강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자신의 몫이고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상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4. 요청. 마지막 단계는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부탁하는 단계다. 명확하게 인식한 나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 충족하는 방법 중 하나다. 효과적으로 요청하려면 긍정적인 행동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요청할 때 뭐뭐 하지마라는 부정 언어 또는 금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 언어를 쓰면 그 순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그칠 뿐 진정으로 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부정 언어는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켜 방어 태세를 취하게 한다.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은 부모가 아이를 훈육할 때 부지불식간에 자주 쓰는 말이다. 물론 다급하게 위험 행동을 제지할 때는 금지 명령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행동을 가르치고 건강하게 소통하고자 한다면 의식적으로 긍정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보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밥 먹을 때 한자리에 앉아서 먹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팁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후배 직원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해주길 바랄 때 책임감 있게 일해 라는 말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이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변할 수 있다. 책임감 있게 일 처리를 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너무 추상적인 말이라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책임감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기한을 늘 맞추지 못하는 행동을 보고 책임감이 없다고 느꼈다면 업무 보고는 우리가 정한 기한을 지켜서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요청하는 사람이 모호한 표현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질문을 통해 요청을 명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나 좀 이해해줘 라고 요청했을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이해받는 기분이 들까? 아마 여자친구는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에 환기가 되고 더 나아가 남자친구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내가 말을 하고 나면 나를 꼭 안아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한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받는 남자친구는 좀 더 쉽게 여자친구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둘은 연민과 이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하고 신뢰와 친밀함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다. 비폭력 대화는 이렇게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요청이 강요로 느껴지지 않도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상대방이 받는다면 그것은 강요다. 그렇다면 요청과 강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요청이 강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뭐 해, 뭐뭐 해줘와 같은 명령형보다는 뭐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뭐 해줄 수 있겠니와 같은 청유형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아이가 스스로 방을 청소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방 청소 좀 해라 보다는 내가 방 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명령조의 말을 들으면 아이든 어른이든 일종의 반항심 같은 것이 올라온다. 반면 청유형의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 더 나아가 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협조적이 될 수 있다. 요청이 강요로 들리지 않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요청을 거절했을 때 나의 태도다. 비판이나 비난을 한다면 청유형의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더라도 강요가 된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은데 시간 좀 낼 수 있어? 라고 제안했을 때 여자친구가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때 남자친구가 나도 피곤하지만 그래도 너랑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넌 참 이기적이구나. 넌 날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네. 라고 말한다면 이건 강요다. 반면 오늘은 많이 피곤하구나. 아쉽지만 오늘은 쉬고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한다면 제안은 요청으로 남는다. 내 욕구에 근거해서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내 권한이자 자유라면 상대방 역시 자신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거절할 권한과 자유가 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거절당했을 때 서운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다만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거절을 왜곡해서 비난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수진 씨와 성호 씨 부부, 그리고 민정 씨와 민정 씨 딸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그런데 잘못된 말 습관과 태도로 한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순간이 켜켜이 쌓여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없다.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챕터에서 소개한 비폭력 대화 및 경청의 본질과 기술을 숙지해서 연습해 보길 바란다. 이 노력과 연습은 타인만을 위한 것도 그저 관계 개선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 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유난히 긴 하루였다. 지친 몸을 침대에 털썩 던졌다. 평소라면 잠든 아이를 깨울까 작은 몸짓도 조심하는 혜인 씨였지만 그만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인기척에 깨어난 아이가 작은 팔을 한껏 벌려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아이의 작은 품이 이리도 큰 위로가 될 줄이야. 아이 품에 안겨 가만히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하루의 고단함이 녹는 듯하다. 문득 자신만큼이나 긴 하루를 보냈을 남편에게 시선이 머문다.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다는 전화를 남기고 일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동안
남편은 혼자 저녁상을 차리고 아이를 먹이고 씻겨 엄마 찾는 울음을 달래가며 재웠을 것이다. 그 정신없음을 잘 알면서도 언제쯤 끝날 것 같아 라는 문자에 그냥 먼저 자 하는 건조한 답장을 남겼다. 아이도 건네는 위로를 나는 왜 하지 못했나 싶은 밤이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많은데 위로를 받고 위로를 건네기는 참 어렵다. 위로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무슨 힘이 될까 싶어 망설이기도 하고 내 진심은 알겠지 싶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 위로받고 싶어 얘기를 꺼냈다가 어머,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 정도면 행복한 거야.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에 복에 겨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방법을 고민한다. 알펜신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들에게서 어떤 주제를 다뤄달라 요청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는 순간 이건 꼭 다뤄야겠다 싶었던 댓글이 있었다. 타인과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위로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노력해 보려는데 방법을 모르겠고 자책하다 이제는 정말 지쳐서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지네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어긋나는 위로의 순간에 답답함이 쌓인 모습, 닿지 않는 마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이런 내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나 싶어 지쳐가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위로 어떻게 건네야 할까? 위로의 마음은 공통이지만 위로의 언어는 제각각이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사람마다 괴롭고 슬픈 이유가 다르니 위로받는 순간도 제각각이다. 실생활에서는 괴로움, 슬픔을 떠올리지 않아도 힘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는 소소한 순간에 위로받았다 혹은 위로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위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달라도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인생임은 분명한 것 같다. 위로를 사전에서 검색하다가 위로되다, 위로하다라는 파생어에 한참 눈이 머문 것도 그런 이유다. 당신에게 위로의 순간은 언제인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 때,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느껴질 때, 고단한 몸을 푹신한 소파에 파묻을 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풀어지는 바로 그 위로의 순간. 물론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도 크다. 열심히 한 일을 인정해 줄 때, 요즘 힘들지 하며 티내지 않은 마음도 알아줄 때, 그리고 가만히 안아줄 때, 위로받는 경험을 나열해 보면 매우 다양한 순간, 다양한 방법이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위로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는 먼저 위로의 순간과 의미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따뜻한 말을 들을 때 위로받지만 누군가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한 번에 위로받는다. 누군가는 내 말 좀 잘 들어달라는 말로 위로가 필요함을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밥 사달라는 말로 위로를 구한다. 당신은 무엇을 위로라고 느끼는가? 위로는 결국 사랑의 언어이기도 하다. 위로받고 싶다는 말에는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정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위로하고 싶을 때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그렇게 힘이 돼주고 싶은 마음에서 위로가 시작된다. 위로가 곧 사랑이므로 자신과 타인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떠올려 보자. 세계적인 상담가 게리 체프먼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소개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가갈 때 진정한 위로가 깃든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위로는 어떤 언어인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다. 위로받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무엇이 위로인지 알아야 정말 필요한 위로를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